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네, 4월 27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새로운 목소리라 놀라셨죠? 이대호 진행자가 개인 사정으로 이번 주 일주일 한 주 동안 잠시 자리를 비우고요. 저는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대신 진행을 맡게 된 KBS 김준범 기자입니다. 제가 연말에도 한 차례 대신 진행을 했었는데 여전히 익숙함과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계속 긴장되니까 좀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대신 다양한 소식들 준비했습니다. 먼저 1부에서는 대체 언제 끝날지 모르겠는데 미국과 이란의 전쟁 협상 상황부터 국제유가 둘러싼 여러 소식, 주요 경제 뉴스 먼저 정리해드리고요. 돈과 관련한 슬기로운 세무 생활도 준비했습니다. 특히 가족끼리 돈 거래를 할 때 주의할 점, 증여와 세금, 즉 증여세를 어떻게 신경 써야 할지 그 기준 딱 정리해드리고, 그리고 오늘부터 고유가 피해 지원금 신청 시작됐습니다. 어떤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고 어디에 사용할 수 있는지 돈워리 투자백서에서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경제 상식 퀴즈도 이 고유가 피해 지원금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정부가 최근에 이것을 믿기로 한 스미싱 범죄를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이 주소와 함께 고유가 피해 지원금 드려요라고 쓴 문자, 알림, SNS 톡은 모두 다 사기다. 그러니 제발 누르지 말아라라고 당부를 했는데 헷갈리시면 그냥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문자든 카톡이든 어떠한 경우에도 거기에 포함된 링크는 절대로 클릭하지 않는다는 점, 이것만 조심하시면 개인정보 탈취를 막을 수 있다는 점 유념해 주시고요. 이렇게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 주소, 이 알파벳 세 글자로 뭐라고 부를까요? 보통 우리가 인터넷 주소 이렇게 부르는데 Uniform Resource Locator의 줄임말이라고 합니다. 사실 저도 처음 알았는데 줄임말만 알았지. 제가 방금 말씀드린 Uniform Resource Locator의 앞 글자를 딴 영어 단어 세 글자. 더 힌트를 하나 더 드리면, 자, 유령 메시지에 속지 말고 알 수 없는 번호에 링크를 클릭하는 순간 털린다. 이 앞 글자만 따면 답이 됩니다. 사실상 거의 가르쳐 드린 것 같은데,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이나 KBS 콩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추첨을 통해 다양한 선물 보내드립니다. 실시간 방송 상황은 콩과 유튜브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네, 첫 순서 오늘의 경제뉴스, 오늘도 두 분 모셨습니다. 한국경제신문 강영현 기자님, 경제전파사 강혜지 에디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강영현 기자님께서 어떤 소식 준비해 주셨습니까? 네, 미국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중국산 원유 수입이 줄고 무역 수지 흑자가 줄어드는 등의 여파가 나타난다고 해서 이 소식 전해드리고요. 예. 다음으로 부동산 시장에서 강남 아파트의 매매 가격은 떨어지는데 전세 가격은 상승하는 등의 온도차가 심화하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강혜지 에디터님 선정한 경제뉴스는 어떤 건가요? 네, 주말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암살 시도로 추정되는 총격이 발생했습니다. 이 내용 한번 살펴보고요. 미국과 이란의 2차 종전 협상이 불발됐다는 뉴스, 그리고 석유 최고 가격제에 대한 우려, 이 관련된 어떤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연금 지출 구조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소식부터 안 알아볼 수가 없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나 저러나 정말 뉴스 메이커인데 주말에 정말 깜짝 총격 소식이 들어왔잖아요. 그 소식 좀 정리해 주십시오.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참석한 백악관 출입기자단 만찬 행사에서 총격이 발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급히 피신하는 일이 있었고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고 용의자도 총에 맞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이란 전쟁 이후에 유가 상승과 여론 악화로 고전하던 이 트럼프 대통령이 11월에 중간 선거를 앞두고 이번 총격 사건이 지지층 결집의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예. 트럼프 대통령은 용의자 단독 범행으로 보인다면서 이란과는 일단 무관한 것으로 본다라고 밝혔습니다. 상황인 만큼 사실 이란이 배후에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음모론들은 있지만 아직 확인된 건 없다. 네. 결국 이제 이란과 미국의 협상이 지지부진하니까 이런 자꾸 음모론들이 나오는 건데, 주말 사이 협상은 어땠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협상단의 파키스탄 방문 일정을 취소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중재국인 파키스탄에 체류 중이던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파키스탄을 떠난 것으로 확인된 후에 나온 발표이고요. 그러면서도 트럼프는 원하면 언제든지 전화하라라고 하면서 이란 측에 공을 넘겼습니다. 이 미국이 외교에 진심으로 진지한지 지켜봐야 한다라면서 파키스탄을 떠난 이란의 외무장관이
다시 48시간 만에 파키스탄으로 복귀했는데요. 일단 양측의 대화 여지가 남아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처럼 이렇게 안 만나지는 건 결국 이러나 저러나 결국 핵 때문이라고 봐야겠죠. 네, 일단 두 가지 쟁점이 있는데요. 네. 호르무즈 해협과 이란 핵 프로그램에서 양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이 미국은 이란의 압박 수위를 높이기 위해서 해상 봉쇄를 확대하고 있고요. 이란은 압박에도 불구하고 해협을 계속 봉쇄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미국은 이란의 우라늄 농축 제한과 비축분 반출을 요구하는 반면에 이란은 여기에 대해서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 단기간 내에 해소되기 쉽지 않은 문제들이고요. 다만 대화의 여지를 열어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협상단의 일정을 취소한 직후에 이란에서 이전보다 개선된 제안을 받았다라고 밝혔고요. 또 이란 국영 매체에서도 아라그치 장관이 다시 파키스탄을 방문할 예정이다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협상이 다시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도 좀 조바심 가지면서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호르무즈에 막혀 있어가지고 저도 그런 느낌인데 세계 석유 지도가 아예 새로 그려지는 것 같아요. 강 기자님, 이게 원유 수입량 자체가 지금 지형이 바뀌고 있다면서요? 네, 일단 한국 같은 경우에는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서 지난달에 원유 수입이 줄어들었습니다. 기록을 보면은 59억 5천만 달러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로는 약 8조 8천억 원. 작년 같은 기간이랑 비교했을 때 5% 넘게 감소를 했습니다. 특히 중동산 원유 수입이 전체 원유 수입량에서 63%로 줄었는데 1년 전이랑 비교하면 이게 10%포인트 정도 낮아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줄어든 자리는 미국산이 채웠는데요. 미국산은 지난해보다 75% 급등을 했고요. 호주산, 말레이시아산 수입액도 좀 늘었습니다. 수입이 줄어든 건 원유뿐이 아니었는데요. 석유화학 산업의 핵심 원료로 꼽히는 나프타, 그리고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를 만들 때 냉각제로 쓰이는 헬륨, 이 둘의 수입액 역시 20%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이 전쟁하고 있는데 미국은 석유 수출이 늘고 있다. 미국은 당장 일단 돈은 더 들어오겠네요. 근데 이게 사실 이게 고유가가 되면 우리는 석유를 사서 쓰는 나라니까 무역 수지가 타격이 아닐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네, 한국금융연구소에서 낸 보고서를 보면은 중동 전쟁으로 유가가 급등한 상황이 이제 무역 수지 그리고 대외 건전성에 부정적이다라는 내용이 발표가 됐는데, 예. 2022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비교했을 때를 상정해가지고 설명을 했는데요. 일단 당시에 국제 유가가 상반기 동안에만 58%가 급등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입 물가가 13% 올랐는데 이때 수출 물가 상승률의 2배를 기록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입 물가가 더 많이 올라서 무역 수지가 15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 유가 변동에 수입 물가가 수출 물가보다 더 크게 반응하는 구조이고 이것이 무역 수지 악화의 주요 경로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올해 이제 연평균 유가가 국제 통화기금의 예상대로 82달러까지 오르게 되면은 무역 수지가 200억 달러 줄어들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다만 다행인 것은 최근에 이제 반도체 가격 상승 그리고 수출 물량 확대가 이를 보완할 것으로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보고서에서는 과거의 수입 물가 상승에도 수입 물량이 크게 줄어들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대외 건전성 관리를 위해서 비필수 수입 수요를 탄력적으로 줄이는 정책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제언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핵심인데 사실 수입 물가가 비싸지면 비싼 거는 덜 사고 덜 써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도 지적했지만 비싸지는데 수입이 안 준다. 사실 이게 똑같은 비판을 받는 게 지금 석유 최고 가격제잖아요. 석유가 너무 가격을 눌러놓으니까 당장은 좋지만 소비를 절약하는 데는 악영향이다. 이게 지금 효과에 대해서는 어떤 분석이 나옵니까? 네, 지난달에 석유 최고 가격제가 시행된 지도 한 달 반이 이제 접어들었는데요. 벌써 한 달 반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제도를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현재 주유소 판매 가격이 휘발유는 리터당 2,200원 내외, 그리고 경유는 2,800원, 등유는 2,500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지금 우리가 주유소 가면은 휘발유는 2,200원 정도에 넣어야 되는데 지금은 석유 최고 가격으로 맞춰놔서 2,000원 정도다 이런 말씀인 거죠. 네, 맞습니다. 경유는 2,800원이어야 되고 등유는 2,500원이어야 된다. 네. 일단은 현재 전국 평균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2,000원 선인데 최고 가격제 덕분에 소비자는 경유는 리터당 한 800원 정도, 예. 그리고 휘발유는 200원 정도 인하 효과를 누리고 있는 그 셈이라는 계산이 나왔고요.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인상 억제분이 쌓여 왔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2차부터 최근 4차까지 최고가를 동결했는데 현재까지 누적된 인상 억제분이 휘발유는 125원, 경유는 628원, 등유는 573원 정도입니다. 예.
네,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제도를 갑자기 종료하게 되면 이런 억제분이 한꺼번에 가격에 반영되면서 유가 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파키스탄과 헝가리 등에서 가격 동결이 해제된 이후에 기름값이 급등한 사례가 있습니다. 사실 뭐 누구든 싸게 팔면 싸게 사니까 좋은 건데 이게 사실 공짜가 아니잖아요. 정부가 다 결국 손실 메꿔줘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휘발유와 경유, 등유의 국내 일일 소비량이 100만에서 120만 배럴 상당입니다. 이 정유사 공급 단계에서 가격 차액을 리터당 한 100원에서 200원 정도로 계산을 하게 되면 이 정부가 정유사에 보전해줄 손실이 월 5천억 원에서 1조 원대까지 이를 수도 있는데요. 네. 이 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면서 연착륙이 필요하다고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최근에 정부가 국제 유가가 내리는 국면에서도 이렇게 최고 가격을 동결해 온 것도 그간 쌓아온 인상 억제분을 줄여서 충격을 미리 완화하겠다라는 이런 의도로 풀이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름의 선순환은 있지만 어쨌든 시장 가격 기능을 일단 임시 중단시키는 거니까 이게 언제까지 갈 거냐는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 기자님, 내년 그 잠재 성장률이 또 떨어졌다, 또 떨어질 거다 이런 전망이 나왔다는데 이거는 근거가 뭔가요? 네, OECD의 최신 데이터인데요. 한국의 잠재 성장률은 지난해에 1.92%에서 올해 1.71%로 떨어질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내년인데 내년에 1.57%로 올해보다도 0.14%포인트 더 하락할 것으로 관측이 되었는데요. 한국의 잠재 성장률은 2012년에 3.63%였거든요. 네. 이후로 줄곧 낮아지고만 있습니다. 자, 한국은행 그리고 한국개발연구원 KDI 역시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이 추세적으로 낮아지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한은 같은 경우에는 올해와 내년 추정치가 이제 2%를 밑돈다고 했고요. KDI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5월에 낸 보고서에서 2040년에 0% 내외까지 추락할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하락하느냐? 저출생 고령화로 인해서 노동 투입 증가세가 둔화하는 가운데 여기에 이제 생산성 기여도마저 추락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발표에 대해서 이제 정부에서 바로 반응을 내놨습니다. 예.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엑셀에다 글을 올린 건데 경제구조 변화와 정책 대응에 따라서 얼마든지 반등시킬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잠재 성장률이라는 것은 고정이 된 게 아니라 미국 같은 경우만 봐도 이제 생산성 향상을 통해서 반등시켰다라고 한 건데요. 그래서 새로운 성장 산업에 인공지능을 접목하게 되면은 생산성이 획기적으로 늘어나서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전문가들의 조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를 위해서 노사관계를 포함해서 규제 개선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함께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잠재 성장률은 떨어질 거다라는 부정적인 전망이 나왔는데 올해 1분기 성장률은 1.7%가 나왔어요. 정말 사실 훨씬 기대보다 높은 건데 이거는 어떤 요인이 작용한 겁니까? 사실 올해 1.7% 높아진 것은 뭐 수출이 반도체라든지 모두 예상하시다시피 반도체라든지 수출 경기 때문인데요. 네. 사실 더 높을 수도 있었는데 재고를 소진하는 방식으로 기업들이 대응을 하면서 조금 낮아진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네. 한국은행이 분석을 한 결과인데요. GDP에서 지출 측면에서 작용을 하는 게 내수, 투자, 재고 증감, 순수출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재고 증감의 영향이 커지는 추세라는 건데요. 지난해 1분기의 성장 기여도를 봤을 때 재고 증감이 마이너스 0.4%포인트, 그러니까 재고 감소를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성장률을 같은 포인트죠. 0.4%포인트 깎아먹었는데 아무래도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갈수록 커지면서 기업들이 목표로 관리하는 상품 재고의 수준, 그러니까 재고 투자 행태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이 분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재고 축적은 기업들이 공장의 생산성을 늘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성장에 플러스 기여를 네. 하고요. 이제 재고 감소는 기업들이 경기 둔화를 예상해서 생산을 줄인 것이기 때문에 이제 마이너스로 기여가 됩니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기가 정말 오랫동안 좋을 것 같다. 그러면 기업들이 공장을 막 돌리니까 오히려 재고가 차곡차곡 쌓일 텐데 지금은 당장은 좋지만 아주 길게는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조금 생산을 줄이고 쌓아놓은 물건을 팔자. 맞습니다. 그런 거죠. 네. 네, 재고를 줄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황을 보면은 그래서 소비, 투자, 수출과 같이 GDP를 구성하는 전 부분이 좋아졌는데 3월에 미국 이란 전쟁이 발발하면서 기업들이 이제 기존 상품 재고를 소진하는 쪽으로 예. 이제 경기에 대응을 한 거고 그래서 이 재고 변동, 그러니까 감소한 거죠. 이것이 성장 기여도에 영향을 미친 겁니다. 그러니까 1분기 GDP가 잘 나오긴 했지만 이게 정말 길게 갈지는 잘 모르겠어. 이게 이제 기업들이 상황을 해석하는 거라는 건데 일단
그리고 연금 지출에 대해서도 분석이 나왔는데 우리나라 연금 지출이 주요 선진국 중에 가장 빨리 늘어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왔다면서요. 네, 국제통화기금 IMF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연금 지출이 2025년에서 2030년 이 5년 사이에 네. 이 국내 총생산의 0.7%만큼 늘어난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빠른 속도이냐면요. 미국과 일본, 독일을 비롯해서 주요 선진국 9개 나라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입니다. 이 2050년에 예상되는 연금 지출을 현재 가치로 환산해 보니까 2025년과 비교해서 GDP의 41%만큼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고요. 이 또한 역시 10%대인 36개 국가 평균 그리고 주요 선진국들 평균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뭐 우리나라가 그만큼 노인이 가장 빨리 늘어나기 때문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국가 재정 운용 계획에도 나타나 있는데요. 예. 2025년에서 29년까지의 국가 재정 운용 계획을 보니까 내년 총 지출 약 765조 원 중에서 절반 이상 415조 원 상당이 의무 지출로 이제 잡혀 있습니다. 연평균 한 6%씩 늘어나게 되고 있고요. 이 말은 나라 돈의 절반 이상이 법적으로 사용처가 정해진 의무 지출에 묶여 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뭐 공무원 월급도 줘야 되고 연금도 줘야 되고 뭐 이런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상당 부분이 기초 생활보장급여, 건강보험, 4대 공적연금 그리고 기초연금을 비롯한 복지에 집중돼 있습니다. 이 말씀하신 것처럼 고령화 때문에 이제 수급 대상과 지급 규모가 늘면서 이 복지 지출이 내년에 200조 원을 넘게 되고요. 3년 뒤 2029년에는 237조 원에 달하게 됩니다. 특히 내년에 25조 원으로 잡혀 있는 기초연금이 재정구조의 핵심 변수로 꼽히고 있는데요. 네. 이 65세 이상 인구의 70%에 지급하는 기초연금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하후 상박, 그러니까 소득이 낮을수록 더 지원한다라는 원칙에 따라서 차등 지급을 제시해서 개편의 무게가 좀 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근데 이제 복지라는 게 한번 준 거는 참 고맙지만 한번 줬다가 그걸 줄이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정치적인 문제인데 일단은 이게 어쨌든 노인들의 연령을 좀 높이면은 재정 소요가 줄어들 거다. 얼마나 줄어들 거다. 이런 전망이 나왔죠. 네. 홍익대 산학협력단이 정부에 제출한 보고서를 보면 잔존 기대 수명에 연동해서 노인 연령을 조정하게 되는 그 시나리오가 가장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고요. 예. 이렇게 되면 2065년까지 기초연금 재정을 603조 원 이상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다만 기초연금 개편이 이 재정뿐만 아니라 노인 복지 그리고 생활 여건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는 지적이 나왔고요. 이 정부도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연내 기초연금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 연령을 높인다는 게 그러니까 이게 기초연금을 받는 나이를 차곡차곡 지금보다 한 살씩 더 높게 올린다 이런 네. 거잖아요. 그만큼 이제 노인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부가 고육주책인데 지금 아까 저희 퀴즈 관련해서도 문자가 많이 들어오는데 8722님 연세 드신 부모님께 자주 전화드려서 보이스피싱 조심하라 말씀 자주 드립니다. 권영민님 저도 지난 토요일에 카톡 받았습니다. 뭐 이메일 주소가 gmail.com이더라고요. 스미싱 의심되어 다행히 누르진 않았지만 어르신분들은 아차하면 누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노인분들이 많기 때문인데 정부도 이제 이런 고민을 하는 것 같고요. 강 기자님 이제 부동산 뉴스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서울 아파트 매매, 아파트 전세 이게 완전히 지금 다른 흐름이죠. 네, 맞습니다. KB 부동산에 따르면은 4월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1% 오르면서 지난달보다 상승폭이 둔화되었는데요. 네. 특히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0.29% 낙폭을 확대했습니다. 2개월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반면에 동대문, 강서, 강북구 이런 외곽 지역은 1% 후반대로 상승을 했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그동안 심해지던 양극화도 완화되고 있는데 서울 아파트 상위 20% 그리고 하위 20%의 가격 격차가 2달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강남권이 약세인 이유는 다들 아시겠지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가 이제 5월 9일입니다. 예. 이것을 앞두고서 이제 급매물이 증가한 영향인데요. 반면에 전세는 오르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값은 0.86% 상승을 했고요. 특히 강북구 같은 경우에는 약 4% 가까이 급등을 하면서 외곽 쪽의 전세값 상승세가 굉장히 돋보였습니다. 이 영향으로 지금 서울 아파트의 중위 전세 가격이 약 3년 7개월 만에 6억 원을 다시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말에도 기사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전세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이게 지금 특히 이제 전세는 투기 수요가 아니라 전세는 거의 100% 실수요인데 실수요자들이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이런 말씀들이 분석들이 많이 나오던데 사실 이게 결국은 또 돌고 돌아 공급
공급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로 이해해 줄 수밖에 없는데, 근데 통계를 보면은 어떤 업체는 공급이 충분하다고 그러고 어떤 업체는 부족하다고 그러고 이게 제각각인데 이게 왜 그런 겁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 플랫폼별로 제시한 서울시의 입주 물량 수치가 크게 다른데요. 먼저 한국부동산원 그리고 부동산 R114가 공동 발표한 올해와 내년의 합계 물량이 4만 4천여 가구입니다. 반면에 민간 플랫폼인 호갱노노는 약 3만, 그리고 아실 같은 경우에는 1만 4천여 가구 정도 되는데 예. 이게 최대 폭이 한 3만 가구 차이가 나는 셈이잖아요. 그럼 왜 이렇게 다른가? 집계 대상과 방법이 다릅니다. 가장 큰 차이는 임대주택 반영 여부인데요. 부동산원 그리고 부동산 R114 같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을 포함하는데 호갱노노 그리고 아실은 뺍니다. 그 분양 물량 집계 방식도 다른데 부동산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택 건설이나 입주자 모집 공고를 바탕으로 해서 30가구 이상의 모든 단지를 포함하는데 민간 업체들은 대부분 뭐 50가구나 100가구 이상 단지만 대상으로 하고요. 또 민간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 대장이나 자체 분양 물량 조사를 기반으로 삼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공 분양이라든지 지역 주택 조합 그리고 청년 안심 주택 같은 것들은 집계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장이 좀 혼란스러울 수 있다라는 지적이 계속 나왔던 거고요. 그래서 국회에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의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동산 서비스 산업 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부동산 서비스 사업자가 통계조사 대상 그리고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길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부동산 정보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합니다. 사실 이거는 사실 저도 기사 쓸 때마다 헷갈려요. 이 회사는 이걸 넣은 거구나. 이 회사는 저걸 뺀 거구나. 사실 이거는 소비자들이 그걸 구분해서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부동산 통계가 시장 심리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빨리 좀 정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한국경제신문 강영현 기자, 경제전파사 강예지 에디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2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고속 충전 마우스패드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2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네, 지금 방송 들으시거나 보시는 분들은 저 사람 누구야 하시겠지만 오늘 이제 이대호 진행자가 개인 사정으로 이번 주 일주일 자리를 비워서 저는 이제 오늘 내일 대신 진행을 맡은 KBS 김준범 기자입니다. 경제상식 퀴즈 한번 더 드릴게요. 사실 이 주소의 영문 약칭을 맞춰주는 게 문제인데 사실 요즘 오늘부터 이제 시작된 고유가 피해 지원금 관련해서 그걸 낚시로 사실 많은 스미싱 문자가 나오고 있는데 대부분 고유가 피해 지원금 관련해서 이 주소를 누르세요라고 많이 유도합니다. 절대로 클릭하시면 안 되고요. 이게 이 풀 워딩의 약칭입니다. Uniform Resource Locator. 이 세 단어의 앞 글자를 따면 영어 알파벳 세 글자의 줄임말이 됩니다. 이걸 뭐라고 할까요? 여기 이제 다 퀴즈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요. 사실 지금 정답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의견 보내주시고 계신데 뭐 저에 대한 격려 의견도 보내주셔서 감사한데 제가 쑥스럽기 때문에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답 포함해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든 샵 9730 KBS 콩으로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네, 다음 시간은 슬기로운 세무생활입니다. 사실 이제 돈 거래는 안 하는 게 좋기는 하다지만 가족끼리는 사실 근데 가족끼리 돈 거래를
안 할 수가 없죠. 사실 안 하는 게 이상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뭐 생활비를 주고받기도 하고 요즘 뭐 주식 투자 많이 하시니까 주식 투자금 빌려주기도 하고 뭐 집 살 때도 그렇고. 근데 이게 무심코였다가는 정말 큰 코를 다친다. 특히 이제 세금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게 세금 전문가 우리 누리세무그룹 김철훈 세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철훈 세무사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사실 가족과 돈 거래를 안 하는 게 좋다고는 하지만 뭐 돈이 많으면 그래도 되지만 사실 그런 분들은 많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이러나 저러나 왔다 갔다 하잖아요, 돈이. 근데 사실 이제 가족과 돈 거래를 한다고 해서 다 문제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 봐주는 맞습니다. 경우도 있잖아요. 네. 어떤 경우가 그렇습니까? 일단 결론부터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예. 가족끼리 돈을 주고 받는다고 해서 이걸 다 증여세를 과세하진 않아요. 이제 세법에서 봤을 때는요. 사회 통념상 가족끼리 이 정도 돈은 주는 게 맞지 않겠니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예를 근데 들어서 통념이 너무 애매하니까. 네. 생활비라든지요. 네. 자녀 교육비라든지 뭐 네. 부모님의 병원비, 뭐 자녀가 결혼하는데 축하금, 뭐 명절 용돈 같은 거는 이걸 준다고 하더라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아요. 비과세입니다. 쉽게 말해서 부모님이 아프신데 부모님 병원비를 자녀가 대신 내준다? 여기에 증여세를 매기면 안 되잖아요. 네. 이런 거 같은 거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부양 의무 안에 이제 들어가 있으니까요. 반대로 자녀가 돈을 못 벌고 있는데 자녀한테 매달 생활비를 주는데 여기에 증여세를 매긴다? 이것도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까지도 괜찮습니다. 사회 네. 통념상. 네. 그 돈을 실제로 자녀가 생활비로 쓰면은 문제가 없어요. 네. 극단적으로 말해서 뭐 돈을 많이 주든 적게 주든 뭐 1억을 주든 그 돈을 받아서 자녀가 생활비 명목으로 쓴다든지 아니면 부모님이 병원비로 사용을 한다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원칙은 세법은 이게 돈이 얼마냐 금액이 아니라 예. 이 돈이 무슨 용도냐. 맞습니다. 그러니까 생활비, 교육비, 병원비 이런 거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당연히 가족끼리 주고받는 거니까 그거는 증여해서 뺀다. 그러면은 정말 극단적으로 부모님 병원비로 정말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서 5억 원을 보냈다. 네. 그런 경우에도 인정해 줍니까? 합당한 소명이 되면? 네, 부모님 병원비가 5억이 드는데 5억을 받아가지고 병원비로 쓴다는 거는 문제가 안 됩니다. 그 돈을 받아서 병원비가 아니거나 생활비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썼을 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용도가 중요한 거고. 맞습니다. 그러면은 생활비, 교육비, 병원비, 뭐 축하금, 명절 용돈 이런 건 빼고 네. 다른 용도로 가족에게 돈을 보내면 그건 이제 말 그대로 증여세가 붙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때는 이제 증여세를 내야 되는데 증여세에서도 이 정도까지는 세금 없이 줘도 됩니다라고 해서 이렇게 한도를 좀 정해놓은 게 있어요. 공제. 네, 맞습니다. 면제 한도인데 이거를 말을 해서 증여재산 공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요 얼마만큼 되느냐 이거는 따질 때는 이걸 돈을 주는 사람이랑 받는 사람이 어떤 관계냐 네. 이걸 먼저 따져봐야 되는데요. 배우자끼리 부부관계 간에는 서로 6억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또 부모가 성인인 자녀에게 돈을 줄 때는 10년 동안 5천만 원까지는 세금이 나오지 않아요. 증여세가 예. 나오지 않아요. 반대로 이제 부모가 미성년 자녀, 성년 자녀가 아닌 미성년 자녀에게 줄 때는 10년 동안 2천만 원까지 줬을 때는 세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이렇게 가까운 관계가 아닌 조금 먼 관계 우리가 봤을 때 뭐 예. 삼촌, 이모, 뭐 며느리, 사위 이런 데까지는 어떻게 되느냐? 10년 동안 1,000만 원까지 줬을 때는 세금, 증여세가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돈이 얼마냐 이게 아니라 10년 동안 합산을 한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한 번은 5천만 원이 아니라 네. 10년 동안 다 받은 금액을 다 합쳐서 5천만 원이 넘느냐 안 넘느냐 이게 중요한데요.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질문 드릴게요. 사실 저도 많이 헷갈리고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게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10년 동안 5천만 원 주는 것까지는 네. 증여세 안 매긴다고 했잖아요. 네. 이게 주는 사람 기준이에요? 받는 사람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5천만 원이라면 언뜻 생각하면 아빠한테 5천만 원, 네. 엄마한테 5천만 원까지 괜찮은 건가? 예. 이렇게 생각도 되거든요. 맞습니다. 예.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은 네. 직계 존속이라고 나와 있어서요. 예. 제 직계 존속은 저희 아버지도 직계 존속이고 어머니도 직계 존속이고 예. 또 할아버지도 직계 존속이고 할머니도 직계 존속입니다. 이렇게 직계 존속 한 그룹에서 5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5천만 원을 받으면 세금이 안 나오는데 이걸 따로따로 아버지한테 3천만 원을 받고요. 어머니한테 3천만 원을 받는다. 그럼 직계 존속으로부터는 얼마 받은 거죠? 6천만 원 받은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5천만 원 넘는 1,000만 원에 대해서는 세금, 증여세가 나오게 이 뭐 됩니다. 아까 방금 말씀하신 5천, 2천, 1,000 이거는 결국 받는 사람 기준으로 계산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네. 예. 그러면은 이제 그 증여 한도를 넘으면 이제 증여세가 나오는데 네. 자, 그러면 이제 세금 세금 구간별로 세율이 있겠죠. 맞습니다.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이제 예를 들어서 부모가 성인 자녀한테 네. 10년 합상 5천만 원까지는 비과세인데 맞습니다. 5,100만 원을 줬다.
그럼 세금 얼마 나옵니까? 네, 증여세는요 10%에서부터 50%까지 내가 받는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이게 금액이 세율이 달라집니다. 예. 조금 전 말씀드렸던 5천만 원까지는 세금이 안 나옵니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5,100만 원을 받게 되면은 5천만 원 빼고 100만 원에 대해선 증여세 10%가 붙어서 예. 10만 원이 나오게 돼요. 여기에 이제 추가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은요. 얼마 전인 2024년서부터는 결혼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출산을 했을 때는 추가로 이 5천만 원에다가 1억 원까지 더 공제를 시켜주게 됐어요. 네네. 그래서 결혼을 한다거나 아니면 아이를 낳은 날 전후 2년 동안 이때 증여를 받게 되면요. 기존 5천만 원에다가 예. 또 1억 원이 더 더해져서 1억 5천까지는 세금을 안 내도 된다. 세금 없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억 5천까지 공제가 되니까 그걸 넘는 금액서부터는 세금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약간 고약한 질문이 드는데 만약에 만일 그 혼인 공제로 1억 원을 받는데 네. 그리고 세금 공제를 받았는데 이혼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혼을 하더라도 네. 가능합니다. 아, 이혼해도 그걸 무효로 하진 않아요? 네. 네. 재혼을 하고 또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질문도 나올 수 있어요. 예, 예. 예, 평생 한 번입니다. 아, 평생 예, 한 번. 예. 이혼 여부는 따지지 않는다.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세금이 이게 끼면 난이도가 높아집니다. 집, 부동산. 네, 요즘 뭐 워낙 서울 집값이 비싸니까 부모 자식 간에 이 집 뭐 전세금이든 집을 살 때든 증여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사실 요즘 국세청도 그래서 소득에 비해서 너무 비싼 돈 사면은 네, 당신 이 돈 어디서 났어 이렇게 추적하잖아요. 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예, 여기 이게 제일 많이 걸리는데요. 예. 자녀의 부동산 취득 자금. 이게 바로 국세청이 잡는 압도적 1순위예요. 예. 뭐 20대, 30대인 분들이 이제 수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는데 그동안 세금 신고한 거 돈 번 게 별로 없다라고 신고했는데 뭐 아파트를 샀다, 집을 샀다. 네. 그럼 국세청이 바로 물어봅니다. 이 돈 어디서 났어요? 라고 물어보는데 이제 뭐 말을 못 하겠죠. 신고한 내역이 없으니까. 그래서 부모한테 받은 게 확인됐다. 라고 한다면 여기에 또 증여세, 가산세까지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예. 보통 이런 소식 전해드리면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사실 전국의 그 수많은 부동산 거래를 네. 국세청이 다 들여본다고? 아니면 어떤 좀 현실적인 실무적인 좀 비싼 것만 보는 기준이 있나? 네. 실무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실무적으로는요. 예. 내가 비싼 아파트를 네. 산다거나 그러면은 주택을 산다거나 예. 했을 때는 돈이 어디서 났는지를 예. 내가 스스로 자금 출처 밝히죠. 소명을 해야 됩니다. 예. 그걸 봤을 때 신고된 내역이랑 비교를 해봅니다. 아. 뭐 돈을 구하는 방법은 크게 많지가 않아요. 돈을 벌었다라고 세금 신고하든지 돈을 받았다라고 세금 신고 증여세요. 돈을 빌렸다. 대출 신고를 했을 때 요거에 대한 거 외에서 돈이 발생할 확률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고 들어가는 건 다 검사를 해가지고요. 이 사람 세금 신고한 거보다 더 많은 비싼 집을 샀다라는 건 전산으로 금방 나오기 때문에 바로 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 거래할 때 써내는 그 자금 출처 내역서를 가지고 1차 필터링을 해서 맞습니다. 거기서 말이 되면 넘어가고 네. 의심스러우면 이제 정말 정밀 조사를 들어간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을 예. 사는데 1억을 줬으면 이걸 신고를 안 했을 때 만약에 걸리게 된다면 예. 여기에 증여세랑 가산세까지 나오는데 예. 만약에 공제 5천만 원을 빼고 네. 남은 5천만 원 1억에서 5천만 원 빼면 5천만 원, 5천만 원. 여기에 증여세 나오면 500만 원인데 이걸 신고를 안 했다면 가산세까지 추가로 낼 수 있고요. 만약에 이 금액이 1억이 아니라 5억이었다라고 네. 한다면 공제 금액 빼고 세금은 증여세는 한 8천만 원 1억 가까이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5억을 줬는데 5천까지 공제하고 4억 5천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이런 거죠. 예, 맞습니다. 그게 한 8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게 사실 이제 세법에 직접 돈을 주는 거 말고 이 간접 증여라고 해가지고 네. 뭐 담보를 부모가 대신 좀 잡아주고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런 거는 세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됩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네. 부모가 집을 살 때 집값을 대준다거나 아니면은 전세 들어갈 때 보증금이나 전세금을 대주면은 직접적으로 혜택을 주는 거니까는 예. 증여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아니라 내가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가 없는데 우리 부모님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내가 빌릴 수가 없었던 대출을 하게 된다. 이건 간접적으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았다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부모님 아파트를 담보로 잡히면 자녀는 본인 신용으로 원래는 못 받는 대출을 받게 되는데 이걸 담보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이익이다라고 예. 해서 이 금액이요. 혜택을 계산을 해보면 연간 1,000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이게 바로 또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근데 이게 사실 이 1,000만 원이 넘어간다 하더라도 증여세가 예. 나오는데 여기에 또 추가로 조금 전 말씀드렸던 공제 5천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어요라고 하는 것까지 같이 더해지면 예. 사실상 이거에 대해서 내는 분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네. 주제를 조금 바꿔보면 사실 이제 그 부동산 말고도 이
보험 때문에 그러니까 보험료를 뭐 부모님 거를 자식이 내준다든지 반대로 자식 거를 부모님이 내준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도 증여로 걸리는 경우가 왕왕 있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보험료 대납하는 것도 이것도 예. 많이 걸리는 케이스인데요. 자녀 이름으로 보험을 가입한 다음에 그 보험료를 부모가 꾸준히 대신 내줄 때가 있어요. 네. 뭐 매달 한 30만 원짜리다라고 하면 10년이면은 한 3,600만 원입니다. 이게 증여재산 공제 조금 전 말씀드렸던 성인 5천만 원까지는 가까워지거나 넘어갈 수도 있어요. 예, 5천만 그렇죠. 원이. 근데 안 넘는다고 한다면 다행히 증여세는 부과가 안 되지만 다른 것들, 다른 준 내역들이나 증여한 내역들이 있으면 합산돼서 뭐 과세가 될 수 있으니까 이건 주의하셔야 되는데 이게 언제 많이 걸리냐면 예. 보험이 만기가 돼서 보험금을 수령한다거나 네. 이럴 때 많이 걸리는데 그때 국세청이 물어봅니다. 아니 이 보험료 누가 낸 거예요 그동안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계약자는 자녀인데 돈을 낸 사람 납입은 부모 계좌에서 나갔다. 예. 이 부분은 또 증여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 처음에 예. 이 사회 통념상 네. 생활비, 네. 교육비, 네. 뭐 병원비 이런 건 네. 빼준다고 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냥 아니 이 보험료를 내는 네. 건 생활비 아니냐. 네. 부모가 자식 생활비 대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항변해도 안 받아주나 보죠. 안타깝게도 보험료는 자식 야. 생활비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구나. 근데 보험료가 네. 보통 받게 되면 네. 큰 돈을 목돈을 받게 되잖아요. 예, 예. 이건 또 생활비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네 우리 사회통념에서 속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요즘 뭐 워낙 주식 투자들 많이 하시니까 이 주식 투자금을 주고받을 때도 또 증여세 조심해야 되는 게 있죠. 네, 이거 요즘 부모님들이 많이 하시는 건데요. 이제 아이 세뱃돈으로 부모가 자녀 명의의 증권 계좌를 예. 만들어서 주식을 사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사실 저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실제로 자녀가 받은 세뱃돈이라고 한다면 그 범위 아니라고 한다면 문제는 예. 안 돼요. 예. 근데 이걸 가지고 계속 부모가 반복적으로 자녀 명의의 계좌에 있는 주식을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해서 수익을 올려주는 행위를 한다. 예. 이거는요, 이런 투자는요, 생활비를 뭐 준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국세청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부모의 기여에 의해서, 그러니까 자녀가 스스로 사고 판 게 아니라 부모가 주식을 사고 파는 행위, 네. 이거 기여 행위에 의해서 자녀 재산이 예. 늘어났다라고 예.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추가적으로 증여세를 매길 수 있으니까 이 점 주의하시고. 정리하면 그러니까 자녀 이름으로 이제 미성년자 자녀 이름으로 계좌를 파서 네. 제가 세뱃돈을 넣어주고 네. 그냥 가만히 놔두면은 네. 문제가 안 되는데 네. 근데 미성년자가 주식 거래를 할 리가 없으니까 맞습니다. 엄마 아빠가 대신 해주면 네. 너무 빈번하게 사고 팔면 이거 사실 부모 재산 아니냐 이렇게 네. 본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네. 좋은 방법은요. 자녀 이름으로 우량주라든지 예. 아니면은 ETF 같은 걸 사서 그냥 장기간 그냥 넣어둬가지고 이게 사놓고 안 건드린다.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부모가 계속 사고 팔고 매도를 반복하면서 수익을 올려주면은요. 예. 이걸 어떻게 보면 사실상 부모님의 차명 계좌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막 예를 들어서 나는 그래도 아무리 자녀 거지만 난 적극적으로 매도를 해서 네. 우리 애들 대학 갈 때 좀 키워보겠다라고 네.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분들은 증여 신고를 하고 하면 안전한가요? 네, 증여 신고를 하고 돈을 네. 넣어주는 것까지는 괜찮고요. 예. 그 돈을 운용을 누가 하느냐. 자녀가 네. 받은 다음에 자기가 운용을 하면은 증여세가 안 나오게 되는데 네. 부모가 운용을 하게 되면 부모 능력, 부모 투자 능력에 따라서 자녀 재산이 늘어났다고 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증여세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빈번하다는 게 사실 네. 몇 번 사고 파는 게 빈번한 건지에 대한 어떤 현실적 기준이 있을까요? 사실 법에서는 예. 정해져 있는 게 없습니다. 네. 계속적 반복적으로 했을 때 예. 부모님이 했다고 보여지면 그리고 이 자녀가 실제로 주식 투자를 하기 어려운 나이라고 보여지는 어린 나이라고 네. 본다면 부모가 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증여세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그 보통 이제 계좌 기록을 안 남기려고 현금, 네. 뭐 좀 돈 많은 자산가분들은 골드바 네. 뭐 이런 것도 증여하잖아요. 이런 건 어떤 걸 주의해야 됩니까? 이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현금으로 주면 안 걸리겠지 해서 ATM기에서 뽑아가지고 예. 자녀에게 현금으로 준 다음에 자녀가 이거를 다시 입금하는 순간 다 이 흐름들이 걸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국세청에서 보는 거는요. 뭐 안 걸리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다 걸리게 되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또 금값이 많이 오르면서 예. 골드바로 이제 증여를 하려는 분들이 많이 늘었어요. 마찬가지로 국세청도 이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금을 사고 팔 때는요. 신분증 확인처럼 본인 확인 절차가 있어요. 그래서 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금 거래 내역들이 다 추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이 금을 부모님으로부터 받아서 금고에 넣어놨다가 나중에 이 금을 뭐 팔게 된다든지 사용하는 시점에서 다 포착이 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림이라든지 예술품도 예. 비슷한데요. 이제 고가 미술품 같은 경우는 이 거래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기록이 다 남게 되고요. 예. 상속을 한다거나 증여할 때 감정 평가를 다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림 한 점 줬을 뿐인데라고 해도 그 그림 시가가 뭐 수천만 원이면 당연히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부모 자식 간에 그런 거를 세금을 안 맞기 위해서 네. 계속 방어막으로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차용증이잖아요. 네. 이게 이거 받은 거 아니다. 우리 어머니한테 빌린 거다. 네. 그러니까 차용증 쓰면은 다 증여세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 방어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도 많은데 네. 이게 맞습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을 말씀드리면은요. 예. 돈을 빌렸다고 한다면 가족으로부터 실제적으로 돈을 빌렸다고 한다면은 이건 돈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증여세가 안 나오고요. 차용으로 처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세법에서 봤을 때는요. 가족끼리 서로 돈을 주고 받을 때는 기본적으로 이거 돈 준 거지 증여라고 추정을 하기 때문에 예. 빌렸다, 차용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려면 본인이 스스로 증명을 해야 되고요. 그 증명하는 가장 기본적인 도구가 바로 차용증입니다. 예. 그래서 차용증을 썼다고만 해서 모든 게 다 끝, 안전하다 이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돈을 빌렸어야 되고 실제적으로 돈을 갚아야 됩니다. 근데 차용증만 썼다고 해서 나 안전해 해서 돈을 한 푼도 안 갚으면 국세청은 이건 증여를 돈을 받은 거를 예. 너가 돈을 빌린 걸로 위장한 거지라고 해서 증여세에다가 가산세까지 나오게 됩니다. 차용증이란 종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갚은 기록이 중요하다. 네, 차용증은 단순히 시작이고 실제로 상환하는 게 진짜 예, 핵심입니다. 이거 외에도 준비해 주신 게 많은데 시간 관계 때문에 다음 시간에 좀 더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철훈 세무사님이었습니다. 이어서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듣고 오겠습니다. 백악관 출입기자단 만찬장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 용의자가 범행 직전 가족들에게 선언문 형태의 긴 글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암살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도 포함된 걸로 알려졌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가 아픈 사람이고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파키스탄으로의 협상단 파견을 취소하며 이란을 향해 할 말이 있으면 직접 전화하라고 말했습니다. 이란 외무장관은 하루 만에 다시 중재국 파키스탄을 찾아 종전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국민 7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에서 60만 원을 지원하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 오늘부터 지급됩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네, 오늘부터 말씀드린 대로 고유가 피해 지원금 1차 신청 지급이 시작됩니다. 예고드린 대로 오늘 돈워리 투자백서에서 금융 크리에이터 손희애 작가님과 함께 전방위적으로 싹 정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이게 크게 두 그룹이잖아요. 네. 국민 70% 그러니까 네. 소득을 1등부터 100등까지 했을 때 상위 30 빼고 하위 70이 받는 그룹이 하나 있고 네. 그리고 또 뭐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계층 이런 취약계층이 받는 게 있고 맞아요. 오늘 신청하는 건 어느 분들입니까? 네, 말씀하신 후자,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이 대상이 되는 겁니다. 오늘부터 5월 8일까지 신청하실 수 있고 6월 1차 신청이라고 1차. 하고요. 그리고 2차 신청은 나머지 소득 하위 70% 대상자와 1차 때 신청하지 못한 분들이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신청하실 수 있어요. 예. 특히나 이 시행 첫 주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 모두 이제 혼잡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월요일인 오늘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 화요일은 2와 7, 수요일은 3과 8, 그리고 또 이제 금요일이 노동절이잖아요. 예. 그래서 목요일에 4, 9, 5, 0으로 끝나는 분들 신청하실 수 있고요. 금요일부터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시고 다만 요 기간을 놓치시면 지원금을 못 받고 우리가 알아서 챙겨주는 구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간을 잘 체크를 하셔야겠습니다. 늘 지적되는 이 신청주의 아직도 안 고쳐지고 있는데 어쨌든 근데 이번 1차 때는 이제 기초생활수급자나 뭐 한부모 가족 차상위 계층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이니까 네. 좀 돈이 꽤 많이 나가죠. 그리고 차등도 좀 있고요. 네, 어떻게 맞습니다. 됩니까 이게? 예. 그러니까 1인당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하위 70% 일반 국민부터 알아보자면 거주 지역에 따라서 수도권이 10만 원, 그리고 비수도권이 15만 원, 인구 감소 우대 지역이 20만 원, 인구 감소 특별 지역은 25만 원 받게 되시고요. 예. 오늘부터 신청하실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에 55만 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은 45만 원 받게 되고요. 이 취약계층 역시나 어디
어디에 사시냐에 따라서 비수도권은 1인당 5만 원 추가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역별로 달리 책정하게 된 거는 인구가 이제 줄어들고 있는 지방 소도시 경제 살리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부담을 좀 덜어주기 위한 목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받는 인원만 보면 네. 오늘 신청하는 분보다는 나중에 신청하는 소득 합의 70%가 훨씬 인원은 많을 텐데 네. 사실 가장 궁금한 게 그겁니다. 나는 소득 하위 70%에 드느냐 안 드느냐. 그렇죠. 이거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네, 요거를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150%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여전히 이렇게 얘기해도 와닿지가 어려워요. 않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직장 가입자의 월소득 기준으로 환산한 값을 가져와 봤어요. 1인 가구가 약 385만 원, 2인 가구가 약 630만 원, 그리고 3인 가구가 800만 원 정도, 예. 그리고 4인 가구가 970만 원 정도 이하다. 그러면 이번 지원금 받으실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요게 월 기준이니까 연소득으로 환산을 해보면 4인 가구 기준에서는 연 1억 원 안팎의 소득자도 대상이 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올해 3월 30일을 기준으로 납부하고 계신 건강보험료가 이 전체 국민 하위 이제 70%에 해당하시면 다 대상이 되는 거고요. 뭐 단순히 월급 명세서에 찍힌 세전소득 아니고 직장인은 보수월에 그리고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 모두 반영된 실제 건강보험료 납부의 기준으로 커트라인 정해지는 거고요. 요 개개인 신청하셔야 되는 거고 미상년자 같은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세대주 명의로 부모님이 합산해서 대신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정부가 지금 하위 70%를 막 걸러내는 계산 작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당신이 70%의 대상이 됩니다를 알려줍니까? 아니면은 제가 조회해봐야 됩니까? 알려주진 않아요. 야. 항상 이게 친절하게 우리가 이제 배달 서비스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조회를 해봤을 때 내가 대상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거고 추후에 한 번 더 체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뉴스에서 하위 70% 신청 조회가 시작된다는 뉴스를 확인하시면 이제 네. 조회를 해봐야겠네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3월 30일 기준 건보료 기준으로 끊는다고 했는데 제가 3월 29일까지는 일을 하고 있었지만 네. 4월 한 15일쯤 내가 실직해서 소득이 없다 이러면은 그럼 소득은 잡혀 있는 거죠. 3월 30일 기준. 이러면 너무 억울할 것 같은데. 맞아요. 이전 기준으로 하면은 진짜 예.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요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신청 제도를 이제 운영한다고 합니다. 이의신청. 네. 네. 이 건강보험료는 과거 소득 바탕으로 매겨지는 그쵸.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발생한 이 시점 그리고 실제 보험료에 반영되는 시점 시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소득 변동이 잦은 자영업자나 뭐 혹은 최근에 실직을 하셨다거나 뭐 형편이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면 소득 기준 때문에 내가 못 받게 되면 요거 이제 좀 눈물이 날 수 예. 있으니까 이런 맹점 인정하고 이제 이의 신청 절차 진행하겠다는 거고요. 요 기간은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2달 동안 넉넉하게 운영되고요. 퇴직 증명서나 폐업 사실 증명원 혹은 최근에 소득이 줄어들었습니다라고 이제 증명할 수 있는 다른 서류들 있잖아요. 그거 챙기셔가지고 읍면동 주민센터 이 담당 창구 통해 가지고 신청하시면은 심사 거쳐서 구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이거는 사실 예전에 코로나 피해 지원금 등등 때 취재해봐서 아는데 이 신청제도 늘 열려 있고 정부가 이 신청을 하면 최대한 주는 쪽으로 해석을 해주기 때문에 꼭 좀 귀찮더라도 신청하는 게 훨씬 좋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제 해외 생활도 워낙 많이 하시니까 그쵸. 우리 국민이지만 해외에 지금 체류하고 있는 분 반대로 외국인이지만 우리나라에 지금 있는 분 이런 분들도 대상이 됩니까? 어떻게 되나요? 대상이 되는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는데 일단 네. 외국인부터 짚어보자면 외국인은 일단 지급 대상에서 기본적으로는 제외가 되고요. 네. 다만 예외도 있습니다. 내국인이 1명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올라가 있으면서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 혹은 의료급여 수급자인 외국인이라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지원받으실 수 있고요. 또 외국인만 구성된 가구다라고 하더라도 영주권자 그리고 결혼 이민자가 건강보험에 가입했거나 피부양자 혹은 의료급여 수급자라면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기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 국민인데 또 해외에 머물고 계신 분들도 꽤 많잖아요. 네. 네, 요거는 기준일이 있습니다. 3월 30일 이후부터 7월 17일 사이에 귀국을 했다. 그러면 이 귀국했습니다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출입국 사실 증명서와 여권 챙기셔가지고 담당 창구 방문하시면은 요것도 역시나 동일하게 이제 지원금 수령할 수 있는 방안으로 조치를 취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월 30일부터 7월 17일 사이에 우리나라에 머문다라는 걸 증명하면 준다.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신청해서 지원금이 들어오면
자, 그건 어떻게 들어옵니까? 네, 본인 편한 방식으로 예. 선택하시면 돼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 포인트 충전하는 방식 있고요. 선불카드 받는 방식, 그리고 지류나 모바일, 카드형 지역사랑 상품권 중에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신용카드 선택했다 그러면은 평소에 결제하실 때 청구 금액 대신에 이 받은 지원금 포인트가 먼저 차감이 되는 방식인 거고요. 만약에 내가 본인 명의의 휴대폰도 없고 카드도 없다 그러면 신분증 지참하셔가지고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시면은 선불카드나 주류 상품권 선택하셔가지고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하고요. 이제 부정수급 막기 위해서 본인 명의로만 신청하실 수 네, 꼭 있습니다. 본인 명의로 신청하셔야 된다는 점. 근데 이름이 이제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니까 언뜻 들으면 주유소에서만 쓸 수 있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그건 아니죠. 네, 그거는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지원금은 지역 경제 골목 상권을 살리고자 하는 목적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오는 8월 31일까지.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 지원금은 기간이 좀 짧은 편이에요. 예. 그래서 8월 31일이라는 이 기간 꼭 기억해 주시고요. 8월 31일. 네. 기본적으로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지역사랑 상품권 가맹점이나 동네 영세한 가게 등에서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연매출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대형마트나 백화점, 주유소에서는 쓰실 수가 없는데 특히나 이름에는 분명히 고유가니까 당연히 모든 주유소. 주유소에서 쓸 수 네.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전국 주유소 중에서 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기준 맞춘 곳이 전체의 42%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름은 고유가 지원금인데 이제 기름 넣기 힘들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주유소 두 곳 중 한 곳은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고 대략 그 정도네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정부는 이 지원금이 영세한 동네 주유소나 골목 상인들에게 집중돼야 한다는 이 취지는 계속 유지를 할 거기 때문에 지역사랑 상품권 가맹점을 좀 확인해달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유소의 업계에서 마실 반발이 좀 많더라고요. 논란은 있지만 어쨌든 정부는 30억 원 이하의 매출 유지하는 주유소에서만 쓸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우리 넣는 분들 입장에서는 되는 주유소를 확인하고 가셔야 된다. 맞습니다. 이거. 네, 지금까지 금융 크리에이터 손희애 작가님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벌써 1부 마칠 시간입니다. 2부에서는 말씀드렸듯이 개미스쿨 기다리고 있습니다. 뭘 물어도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는 우리 증시각도기 곽산중 대표님과 함께 요모조모 짚어보겠습니다. 잠시 후 뉴스 듣고 10시 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